위해서는 어떤 에너지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정책들을 속에 삼척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한번 모색해보자. 이런 과정에서 오늘 강연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본 강연회는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공무원노조 삼척시 지부, 정교조 삼척시 지회,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또 공동주간 대표분들 잠깐 그냥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인 김옥선 대표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교조 삼척지회 안상임 지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이롱훈 신부님은 거리상 오늘은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토론회 하실 때 같이 참석해서 가시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노조 삼척시 지부장 심우창입니다. 반갑습니다. 곧바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고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유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삼척의 이런 탈핵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기도 하고 있고 여러분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저는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공부는 대학원에서 에너지 정책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던 분야가 지역 에너지 분야입니다. 오늘 제가 뭔가 좀 대안으로 얘기할 분야이기도 한데요. 제가 열심히 지역 에너지 공부하면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지 지자체의 에너지 전환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멍하니 그 사고가 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내가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가 빨리 탈핵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녹색연합과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녹색당 활동을 하면서 지금은 탈핵을 위한 정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시장님이 당선이 되면서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선되기 전에 갑자기 출마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박 시장님의 에너지 정책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이 정책을 만들고 지금까지 집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녹색연합이나 환경단체 활동을 하는 이유를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당나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공중에 붕 떴죠? 예, 왜 붕 떴습니까? 짐이 너무 무거워요. 예. 저는 한국에 이미 24개의 핵발전소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이 너무 무거운데 이런 상황에서 15기 정도의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당나귀 땅에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을 덜어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제대로 전기를 쓰고 있는지 앞으로도 정말 핵발전소 15기 이상을 더 지어서 이 당나귀 공중에 떠 있는데 짐을 더 지울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할 건지 답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4장의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요. 하나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지금 보면은 북극인데요.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냥 농담으로 북극에서 이제 상추 키울 수 있겠다. 텃밭 길러도 텃밭을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북극이 녹아내리는 이유는 기후변화가 심화되기 때문인데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 지구평균 온도를 올리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인데요. 자, 그럼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주로 나옵니까? CO2. 주로 석유나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태우게 되면은 CO2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CO2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화석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에너지는 석유입니다. 근데 석유는 캐면 캐도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캐고 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갈되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매장되어 있는 석유의 우리가 지금 절반을 쓰고 절반을 쓴 상황입니다. 이제 절반이 남았죠. 문제는 남은 절반을 쓰겠다는 나라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절반의 석유는 더 빨리 고갈될 수 있다. 이렇게 에너지원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감소가 우리에게 큰 숙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CO2 감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CO2 줄이자, CO2 줄이자. 자, 그랬을 때 이 전 세계 CO2 배출량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석탄 화력발전소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전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연료를 태웁니다. 우리나라도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가 석탄입니다. 중국과 호주로부터 석탄을 수입해가지고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태워서 CO2를 많이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를 막으려면은 CO2 줄여야 된다. CO2 줄이는 대안을 만들어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게 바로 핵발전소였습니다. 핵분열 과정에서는 CO2가 덜 나온다라는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안은 핵발전이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라든지 특히 한국, 이명박 대통령 때 저탄소 녹색 성장 기억하실 겁니다. 탄소를 줄이는 거니까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는 줄이고 대신에 핵발전과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리겠다라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가 터진 겁니다. 방사능 물질이 태평양을 오염시키기 시작했고 국제사회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정말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것 같은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핵발전소가 터졌다. 그러면은 중국은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외국 사람들의 생각은 당연히 그렇게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후변화 대안으로 핵발전 얘기할 수 있냐? 이제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밀양입니다. 밀양의 할머니들이 송전탑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기후변화든 석유 고갈이든 후쿠시마 원전이든 밀양이든. 자, 밀양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송전탑 생각나요. 예전에는 밀양하면은 다른 밀양 아리랑, 영화 밀양, 표충사, 얼음골 이런 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밀양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럼 다 송전탑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보더라도 에너지를 둘러싼 우리 사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겨울에 북미, 캐나다하고 미국에 영하 체감온도 70도의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얼었습니다.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동해안에 폭설이 내려서 정말 눈에 푹 파묻혔습니다. 아마 여기도 눈이 상당히 많이 왔었죠. 그러면서 경주에 리조트가 붕괴가 돼서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그 생각했습니다. 경주는 눈이 거의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 분들이 눈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오히려 발생한 것이 아닌가. 만약 이 강원도 지역이었으면은 이렇게 10명 가까이 죽는 참사는 이 정도 눈에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CO2를 줄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CO2를 줄이려면은 핵도 핵이지만 석유나 석탄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가 희귀해지다 보니까 석유가 있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가 늘 전쟁에 이제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 엄청난 양의 자원을 쓰기 시작하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자원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자원이 매우 부족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중국 자본이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은 제주도와 해운대 지역의 부동산도 지금 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이 위력이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거나 전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후쿠시마 사고, 2011년도 9월 15일 날 일어났던 정전 사고, 에너지 분야에서 점점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입니다. 보면은 원전 지역으로부터 20km 반경 내에는 방사능 오염 농도가 너무 높아서 16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원전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후쿠시마 지역의 사람들 인터뷰하고 언론이랑 한 2번 정도 갔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기억났던 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후쿠시마의 역에 이 상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상점에 갔더니 이렇게 이 채소를 팔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 적혀 있냐면은 지산지소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자. 저거 그러면 후쿠시마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후쿠시마 산을 보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이거보다 옆에 있는 수입산 채소를 사가고 수입산 과일을 사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사능 사고 한 번이, 핵발전소 사고 한 번이 그 지역의 농업과 수산업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라는 것들을 후쿠시마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km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난시켰지만 문제는 바람의 방향이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20km만 딱 갔다가 거기서 다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훨씬 멀리 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는 북서풍이 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이타케무라라는 지역인데 이쪽 지역 주민들이 마치 원전 주변 20km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높은 방사능에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지도가 알려지고 방사능 오염에 관한 정보가 알려지면서 이쪽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정부에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집집마다 방사능 계측기 안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계측을 했던 정부가 우리에게 제대로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안 알려줬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저는 세월호도 그렇고요. 정보가 통제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가라앉는다라는 정보를 갖고 있었던 선원들과 선장만 그걸 가지고 냅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배 상태에 대해서 알리지도 않고 피난 가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만 도망을 한 거죠. 결국 300명 이상이 사망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사고도 마찬가지였어요. 방사능이 이렇게 오염됐으면은 이런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 주민들에게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알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알린 거예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한국도 막상 사고가 나면은 정말 우왕좌왕이고 원전 사고에 대한 대비 능력 거의 안 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3개월 전, 한 달 전에 간나오토 총리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의 국회에서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기가 후쿠시마 사건만 안 겪었더라도 자기 계속 원전 짓고 원전 수출하는 일을 지금 아베 총리처럼 했을 거다. 근데 후쿠시마 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 한번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핵발전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몸소 체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총리인데 원전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전원 상시 사고 난 다음에 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보고는 아직 원전 괜찮다라는 보고를 계속 받았죠. 근데 실제 이제 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수습 과정에서 조사를 해보니 자기가 보고 받았을 때 당시에 이미 이 원자로 내부가 녹아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총리인 자신한테도 원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 총리가 강의를 할 때 우리나라 청중 중에 한 분이 이 질문을 했어요. 왜 이쪽 지역 주민들에게 방사능 오염 농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간나우토 총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말 말하기가 부끄러운데 그렇게 계측하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총리인 나도 나중에 알게 됐다. 나도 몰랐다.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사고가 났을 때 활용을 못했다. 그 점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게 그거였어요. 일본의 핵발전 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은 이 후쿠시마 같은 대형 사고는 안 일어난다라는 걸 상정하고 대비가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 같은 상황이 일어나니까 전혀 대비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국도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한국에서도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우리의 대응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은 매우 깝깝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빈국인 거 맞습니다. 가난합니다. 에너지 없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97%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쏟아부었던 수십조의 돈이 거의 다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국민들이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8번째로 많이 쓰고 석유도 7번째로 많이 씁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하는 품목들이 철강, 석유화, 그리고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런 게 다 에너지를 많이 써야지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당연히 석유 소비량이 많다는 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매일 꽤 높아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입니다. 이 미국에 100개 있는 거랑 한국에 24개 있는 거랑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 소비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전기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짓습니까?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소비량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때 발전소를 지을 때 뭐를 짓느냐?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거죠. 핵발전소는 사고의 위험, 석탄화력발전소는 CO2. 이게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도 해안가에 작은 마을에 이 핵발전소하고 석탄을 집중해서 짓다 보니 그 작은 마을에 생산한 전기량이 너무 많고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도시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초고압 송전망이 필요하고 그래서 밀양과 청도 같은 데가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원전의 잦은 고장과 비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고요. 한수원 직원 70명이 지금 비리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수원 전 사장, 부사장 다 감옥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은폐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명 만료된 원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설계수명 30년을 부쩍 넘긴. 그래서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갖고 있는 숙제가 너무 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당나귀 짐 덜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에너지를 덜 쓰는 사회로 바꾸자라고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계속 당나귀 짐 무거운 데다가 계속 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1인당 전기 소비량입니다. 우리나라가 95년도만 하더라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1인당 전기 소비량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이 그래프의 이 기울기가 정말 뚫고 나갈 것처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기 소비량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를 15개 짓겠다, 석탄 화력 발전소는 강원도에 몇 개를 짓겠다, 발전소 건설 계획이 막 세워집니다. 근데 이런 발전소들이 서울하고 경기도에는 안 들어섭니다. 주요하게는 현재 강원도가 우리나라 발전소 건설의 주요한 건설 부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럴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급증하는 전기 소비량을 꺾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탈핵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녹색당이 2030년 탈핵 얘기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저한테 태양과 바람이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대체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기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전기 소비를 따라가기 위해서 핵발전도 집어넣고 석탄도 넣고 태양광도 넣고 풍력도 넣지 원전 대신에 석탄 넣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원전을 안 세우고 탈핵을 하려면은 가장 시급한 것은 급증하는 전기 소비량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 그래프를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탈핵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급증하느냐?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원인을 보면은 우리나라 1인당 전력 소비량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55%를 산업계가 씁니다. 상업 분야가 30%를 씁니다. 개인 가정이라고 해봤자 13에서 14%입니다. 산업 분야에서 전기 소비량이 너무나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난 2001년, 2010년 사이에 여기 주황색 분야, 산업계의 전기 소비량이 이만큼 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주황색 분야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분야. 무슨 얘기냐면은 가열하고 건조, 요로 오븐, 전기를 열로 쓰는 분야에서 전기 소비량이 10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석탄이나 가스로 물 끓이고 건조시키던 것을 전기요금이 석탄이나 가스, 석유에 비해서 훨씬 싸다 보니까 다 뭐로 바꾼 겁니까? 다 전기로 갈아탄 겁니다.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까 석탄 쓰고 가스 쓰고 석유 쓰던 데서 다 전기로 갈아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 소비량이 급등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석유 전기 있으면은 석유가 비싸야 됩니까? 전기가 비싸야 됩니까? 전기가 비싸야 되죠. 전기는 가공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석유, 전기 있으면은 뭐가 더 비싸냐? 석유가 더 비쌉니다. 네. 어느 정도로 비싸냐? 자, 이게 똑같은 에너지를 내는데 이 석유 등유 가격이고요. 이게 가정용 전기요금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서 등유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농촌 지역 난방이 기름에서 다 전기로 바뀌게 됩니다. 전기장판으로. 네. 그런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쌉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등유 가격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산업계에서 대용량으로 물을 끓이는데 등유 쓰겠습니까? 전기 쓰겠습니까? 당연히 전기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격 구조를 그대로 두는 한 전기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는 전기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발전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서 산업계가 물을 끓이고 가열할 때 전기를 펑펑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부터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명박 대통령 때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 하면서 우리나라 원전 개수를 확 늘려놓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전히 제일 많이 쓰는 에너지가 화석 에너지입니다. 80% 가까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이것을 60%대로 떨어뜨리고 이 화석 에너지가 빈자리를 핵발전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존 핵발전소 24개에다가 10개를 더 짓고 4개에서 5기, 3척 영덕에 더 짓는 것까지 거의 기본 플랜을 짜놨습니다. 그리고 이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어진 원전 확대, 핵발전 확대 계획을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울진, 월성, 보리, 그리고 영광 이렇게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짓게 되는 10기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기존 부지 옆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울진, 신월성, 신고리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더 이상 그 옆에 구겨 넣을 공간이 부족하니까 새로운 부지가 등장했고 거기에 삼척과 영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핵발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고 큰 힘이 됐던 지역이 저는 삼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강의를 일주일에 한 3번씩은 합니다.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삼척 시민들이 한국의 핵발전 정책이 전환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외롭지 않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척, 영덕 어떻게 될 건지, 보리 1호기, 월성 1호기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지금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은 언제까지 결정이 나느냐? 적어도 내년 6월 이전에는 결정이 납니다.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이 모든 것들이 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녹색당도 그렇고 많은 탈핵을 바라는 사람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 주민투표 하기 전에 한국 탈핵과 삼척 핵발전 건설 주민투표에 관한 토론회를 삼척에서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삼척 영덕 핵발전소 부지 철회를 위한 특별 강연회와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요. 돈으로 핵발전소 부지를 매수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이 일본에서 학자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 핵발전 지역의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그닥 크지 않다. 지금 핵발전소 들어간 지역들이 잘 사는 지역들이 아니잖아요. 들어가고도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잘 살거나 아주 좋은 지역들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연회를 열 거고, 그때 우리 김승호 삼척 원전 맥지아 몽시민연대 대표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런 분위기를 하나 만들고 또 영덕에서도 만들고 저희도 이 판을 열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핵발전 부지는 동해안 라인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어디서 많이 쓰느냐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40%를 수도권에서 쓰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40%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송전탑입니다. 여러분, 핵발전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765 초고압 송전탑도 같이 세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초고압 송전망 라인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백에서 가평, 이게 울진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는 라인이고요. 서산에서 안성 라인, 요거는 이쪽 지역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많기 때문이죠. 자, 보리 지역에 지금 6개 핵발전소가 있는데 앞으로 6개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2개입니다. 저는 이건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지역에 12개의 핵발전소를 밀어서 이렇게 몰아서 짓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6개가 있는데 4개가 들어갑니다. 10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10개, 12개 핵단지 지역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그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초고압 송전망이 필요한데요. 지금 고리에서 생산한 전기가 이 대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곳이 바로 밀양이었습니다. 밀양. 그래서 밀양 어르신들이 거의 8년을 싸웠습니다. 자, 765 송전탑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미 태백 라인이 있기 때문에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기 사람 2명 보이시나요? 이렇게 대규모의 초고압 송전망이 60개가 이 밀양에 세워진 겁니다. 만약에 3척의 핵발전소 들어오잖아요. 요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발전소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이 경기도까지 가로지르는 초고압 송전망이 또 하나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것 하나도 송전망도 어마어마한 지역 간의 갈등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밀양 어르신 2분이 벌써 이 송전탑 반대 과정에서 자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정말 농사 짓고 편하게 사셔도 될 분들이 이런 지역 갈등 사안 때문에 이 생명을 잃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삼척하고 영덕에 핵발전 단지가 들어서면은 이 전기를 강원도에서 쓰느냐 또는 경북에서 쓰느냐? 아닙니다. 이 전기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수도권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송전망 라인이 765 라인이 더 건설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신울진 원전, 지금 울진 원전 6개는 이미 있는 765 라인으로 가고 있는데요. 4개가 더 들어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선로가 포화됐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짓고 있는 게 지금 신울진 신경기 라인입니다. 이게 라인 거의 선이 나왔습니다. 이제 선이 나오고 지역 주민들한테 통보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쪽을 중심으로 또 저는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기도 지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은 이 신울진에서 경기도까지 765 초고압으로 오게 되면은 이 초고압을 저압으로 낮추기 위한 변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전이 최근 경기도 내에 5개 지역의 변전소 예정 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부지가 어디냐? 경기도의 여주시, 이천시, 광주. 양평군, 광주시. 그 지역에 가면요, 어떻게 됐느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주시에 가면요, 빨간 깃발로 다 도배가 돼 있고요. 765 송전탑 반대, 그리고 변전소 결사 반대, 이렇게 다 지금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밀양 청도로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다시 강원도로 올라왔고, 이제 경기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경기도가 뉴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변전소 765 반대 활동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가 또 묘한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자체별 전기 소비량이 늘어나는 그래프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광역 지자체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 소비량이 늘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경기도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금 이쪽에 그냥 쭉 깔려 있습니다. 강원도의 전력 소비량은 그다지 크게 늘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삼척에 핵발전소 짓는 게 강원도 도민들이 전기 소비 많이 해서 짓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 때문에 짓는 거다? 저는 경기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의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서 급증하는 경기도의 전력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발전소를 짓고 그 전기를 경기도까지 당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기도 안에도 송전탑이나 변전소 때문에 이 골치압, 이 고통받는 이런 주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녹색당 차원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경기도의 남경필 도지사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경기도가 이 소비를 줄여야지
다른 지역의 핵발전소 덜 들어선다. 이게 계속 늘어나는 한 경기도도 앞으로 매우 괴롭게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5개 이 변전소 예정 부지, 남경필 도지사 기간 4년 동안 가장 골치 아프고 힘든 이슈가 될 것이다. 경기도가 대책을 세워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여야 되는데. 그래프인데요.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전력 자립도가 제일 높은 데가 인천입니다. 인천의 전력 자립도가 330%로 나타납니다. 놀랍죠? 저도 인천이 어떻게 330%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인천 앞바다에 영흥 화력발전 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서울의 전력 자립도가 몇 %인지 아세요? 4%입니다. 96%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지역에서 전기 안 보내주면은 서울 사람들은 전기 못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강원도 전력 자립도 몇 %인지 아세요? 강원도는 70%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나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이 지역별 전력 자립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70% 정말 양호해요.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를 보이는 게 강원도하고 제주도입니다. 소비량도 수요 관리도 되고 생산도 그만큼 강원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곳은 300, 200, 200, 150, 226 이런 데가 다 어떤 곳입니까? 핵발전이 있거나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바닥에 깔린 데가 있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몇 %입니까? 1%, 2%대입니다. 이 얘기는 오로지 받아서만 쓴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이 격차가 앞으로 더 커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어야겠습니까? 네,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서 생산한 많은 양의 전기를 적은 곳까지 보내기 위해서 뭘 많이 지어야 됩니까? 송전탑이 더 많이 들어서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정부가 세우고 있는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은 이 격차는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이 격차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왜냐? 인천 이미 337%인데 영흥 화력발전 7, 8호기가 들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인천의 전력 자립도는 400% 가까이 될 겁니다. 자, 강원도 이제 강원도처럼 이렇게 양호한데 여기다가 석탄도 들어가고 만약 삼척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강원도가 또 높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 172%인데 앞으로 고리에 6개 더 짓잖아요. 이것도 한 2, 300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송전탑은 도시와 도시를 더 많이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지역 에너지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언제까지 특정 지역의 핵발전, 석탄 화력발전소를 집중해서 짓고 그걸 그 먼 소비지까지 765 송전탑으로 계속 당길 거냐. 그러지 말자.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자? 전기 필요한 곳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만들자. 그리고 서울처럼 생산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하기라도 해야 된다? 아껴 쓰기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력 자립도를 4.2%에서 점점 올려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28.5%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남경필 도지사한테 제안한 게 있습니다. 경기도의 전력 자립도를 2020년까지 50% 가까이 올리는 계획을 짜십시오. 그리고 이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가능한지까지 정책까지 다 마련해서 제출했어요. 왜냐면은 경기도가 이 소비량을 줄이지 않으면은 다른 지역의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는 빌미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탈핵이나 이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한
핵심적인 키는 누가 또 갖고 있느냐? 경기도가 갖고 있는 거죠. 삼척은 열심히 핵발전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싸워야겠고, 경기도는 전기 소비를 줄여가지고 다른 지역에 발전소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 발전소 안 지어서 안 당기면은 자기 지역도 송전탑 때문에, 변전세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가 실제로 올라가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비난받아야 됩니다. 네, 수도권 비난받고, 그래서 삼척에서 올라오시고 이러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안전하면 청와대에 지어라. 정말 안전하면 한강에 지어라. 그런 얘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인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립도 300%다. 그리고 서울은 최근에 원전 하나 줄이겠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서울의 전기 소비량이 마이너스대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이 전력 자립도를 20% 가까이 2020년까지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답을 얻은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안경필 도지사가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계는 분산 에너지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정말 몰아서 짓고 당기고 그 과정에서 온갖 갈등과 환경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쓰는 데서 생산하는 겁니다. 쓰는 데서. 그래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은 2022년도에 원전 제로로 만든답니다. 자, 이게 독일이 쓰는 에너지인데요. 빨간색이 원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화석 에너지, 요 위쪽이 재생가능 에너지입니다. 근데 독일이 어떻게 하느냐? 전반적인 에너지 총량은 앞으로 줄여가면서 모든 원전이 2020년에 섭니다. 그리고 화석 에너지를 점점 줄여가면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늘어나는 식으로 해서 독일은 2개 다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총 소비량을 줄여서 원전 자체를 빼고 2개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은 독일의 딱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 계속 늘어납니다. 원전 계속 짓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도 계속 들어갑니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독일 정책과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정반대일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그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연구 많이 하신 이 에너지 학자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그냥 자료만 툭 치면 인터넷에서 독일 에너지 관련한 자료 다 누구든 초등학생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겁니다. 네. 왜냐? 핵발전을 둘러싼 이권 관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대로 쭉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 이 독일이 진짜 핵발전소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 하고 있는지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 독일은 이렇게 지역 에너지 자립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이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에너지를 100% 자립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고속도로를 타고 쭉 달려가면요, 여기 보면은 풍력발전기, 집집마다 태양광, 그리고 가축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나무를 이용한 산림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 이런 게 마을마다 막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생겨도 그 지역에서 나는 자원만으로도 난방을 하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자립하는 지역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독일의 전체 전력 중 핵발전 비중이 17%면은 재생가능 에너지가 22%입니다. 핵발전보다 재생가능 에너지가 더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자료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24%로 올라갔습니다. 핵발전 비중 14%로 떨어졌습니다. 왜? 핵발전소를 하나씩 끊고 있으니까. 그래서 2022년도에는 모두 세운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우리가 쓰고 있는 전체 전기 중에 핵발전 비중이 30%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1%밖에 안 됩니다.
왜 똑같은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인데 독일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 걸까요? 심지어 독일은 한국보다 일사량이 더 적은데. 독일은 지금 이 시기면은 제가 독일 가서 적응이 안 됐던 게 오후 3시 반에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후 3시 반에 해가 지니까 이 시간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이 일조량을 갖고 있는데도 농가 지붕 위에 태양광이 5가구 중에 1가구는 올라가 있습니다. 결국 어디에 가치를 두고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가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쭉 달리다가 이런 곳에서 이런 것들을 봤고요. 심지어 대학 캠퍼스 안에서도 그 대학에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조달하는 것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재밌게 본 거는 이게 대학 기숙사인데요. 이 기숙사를 지을 때 우리나라에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필요한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숙사는 필요한 에너지 자체량을 20에서 30 정도로 최소화하도록 단열이라든지 창문의 크기라든지 방향을 디자인하고 그 필요한 20%는 태양광이라든지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자립주택이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유리 건물 짓고 그 위에 태양광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립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독일 가니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독일의 건축가들이 자연 채광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자연 채광 이용 안 한 지 많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자연적으로 채광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고 그리고 조명을 디자인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도록 디자인을 해놓고 그 다음 태양광을 넣을지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데 여기 노란색 간판에 여기가 이제 목장이었어요. 막 젖소가 막 이렇게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노란색 간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우유도 전기도 지역에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먹을거리와 에너지를 지역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먹을거리 에너지에 대해서 정책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역형 먹을거리 에너지 플러스 지역형 일자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딱 저거 보니까 우리는 쌀시장 개방 한중 FTA 원전 수출 원전 확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책의 방향이 진짜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재생가능 에너지로 36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요즘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건축 시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건축을 할 수 있을까 단열에 대한 고민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건축에 가장 앞서 있는 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시장을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거의 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부터 시작해서 설계 시공까지. 그렇게 에너지 효율 분야도 앞서 나가는 데다가 재생가능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원전을 폐로하는 분야에서 투자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계속 폐로하잖아요. 그럼 그 기술력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생각이 뭐냐면은 후쿠시마 이후에 앞으로 신규 원전 짓기 어렵다. 그 시장은 이제 정리가 됐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장은 원전 폐로, 그 다음에 안전관리. 그래서 원자력 분야에 일하던 인력들이 폐로하고 관리 쪽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문 닫는다 하더라도 우리 기술로 폐로를 못합니다. 어디에 요청해야 되느냐? 미국, 일본, 독일 중에 한 군데에 요청해서 폐로 기술을 배우거나 그분들이 와서 폐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전환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건축 효율 시장 없습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요즘 태양광 시장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태양광에 뛰어든 사람들은 다 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전은 계속 짓는다고 합니다. 대통령 해외 나가면은 원전 수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10년 뒤에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 저는 보장 못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이렇게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36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에너지로 먹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좀 답답한데요. 이제 지자체가 앞장서서 에너지 정책도 좀 하고 지자체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삼척 원전 원하지 않는다 하는데 중앙정부가 국가정책이다라고 밀어붙이는 것처럼 에너지 정책은 산업부가 다 쥐고 흔듭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이런 것들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 동네 에너지가 희망이다,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 이렇게 지역 에너지 관련한 책들을 썼습니다. 쓰면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먹을거리도 지역에서 생산한 건강한 먹을거리, 로컬푸드 얘기하지 않느냐. 이제 에너지도 지역에서 책임지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생산을 못하면은 제대로 잘 쓰기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별로 전력이나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서 이제는 다른 지역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좀 서로 괴롭히지 말고 좀 살자. 그리고 자기가 쓰는 전기에 대해서 좀 책임 좀 지고 살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저도 우리나라 이 대안을 찾아가지고 정말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갔던 데가 마라도였습니다. 마라도 섬이잖아요. 그래서 이 섬에서도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젤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쓰거든요. 근데 매번 디젤 발전기를 실어 와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마라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독립하겠다라는 계획이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라도에 태양광이 이제 한 2009년도에 설치가 된 거죠. 제가 와 에너지 자립섬 마라도에 간다 그러면서 마라도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태양광이 있더라고요. 마라도가 이렇게 위성사진으로 있으면은 여기 동그란 거 보이세요? 이게 태양광 크기예요. 이 마라도에 60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60가구가 쓰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 이 정도 규모의 태양광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을의 이장님이 육지에서 골프카트 2대를 들여와가지고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어떤 장사냐? 관광객들이 마라도에 내리면은 한 바퀴 쭉 태워주고 1인당 3,000원씩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장사가 대박을 친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골프카트 타겠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 집 한 집 골프카트를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라도의 골프카트가 몇 대까지 늘어나느냐? 70대 가까이 늘어나요. 네. 마라도에 사는 사람들 수보다 골프카트가 더 많아집니다. 자, 그럼 이 골프카트 뭐로 갑니까? 전기로 가는 거예요. 네, 자립하겠다고 태양광 설치했는데 골프카트 70대를 한꺼번에 돌리면은 자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원래 돌리던 디젤 발전기 밤낮으로 돌리고 태양광 발전기 돌리다가 민원이 심해져가지고 발전소를 하나 더 지었어요. 거기다 디젤 발전기 2대를 들여와가지고 이 발전소가 어디 있냐면 태양광 발전소 옆에 있거든요. 밤낮으로 전기를 막 때려 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으로 골프카트 충전하고 골프카트는 마라도를 뺑뺑 돌면서 돌아다니고 제가 그거를 마라도를 1년에 한 번씩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계속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빨대 효과라고 아시죠? 교통이 편리해지면은 양 끝점이 주변에 있는 경제력을 다 흡수해 빨아가는 빨대 효과라고 하는데 이 마라도에 관광객들이 딱 내리면은 이 앞쪽에 골프카트가 막 도열해 있어요. 쫙 서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앞쪽에 짜장면 집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짜장면을 한 그릇 먹어요. 그리고
골프카트를 타고 쑥 지나가지고 여기가 국토 최남단비가 있거든요. 여기는 한 번씩은 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 찍고 쑥 타고 다음 배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중간중간에 있던 음식점이나 가게들이 다 망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오로지 장사가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짜장면집하고 여기 있는 횟집밖에 장사 안 되는 거예요. 빨대 효과. 자, 그래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더더욱 사람들은 어디에 뛰어듭니까? 골프카트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마라도가 난리가 난 거예요. 골프카트 천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만 마라도 자체가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리고 제주도 전체는 올해 걷기 열풍이 있잖아요. 이 딱 갔더니 마라도에 완전 놀이동산처럼 돼 있는 거죠. 저도 문제 제기를 하고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골프카트 영업을 중지시키려고 했었죠. 근데 중지가 됩니까? 이미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시스템이 돼 있다 보니까 중지가 안 됐어요. 난리가 났었죠. 네. 그리고 발전소는 밤낮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마라도를 3년 연속으로 가면서 마라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 남한의 축소판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도 전기 많이 쓰고 발전소 계속 집어넣고 있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싸움과 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자, 그래서 마라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지난해 배를 타고 마라도에 들어갔는데요. 마라도의 이제 골프카트 영업은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단이 어떻게 됐느냐? 저는 그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자유의 의지로 핵발전을 막고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을 우리 스스로 못 만들까? 아니면은 꼭 일본처럼 사고 이후에나 깨달을까? 일본은 사고 이후에도 아직 못 깨닫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마라도의 골프카트 영업이 중단되게 된 것은 마라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었어요. 관광객 일가족이 탄 골프카트가 절벽으로 추락을 한 거예요. 대형 사고가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정말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제주도가 이 골프카트라는 게 교통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험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큰 사고를 계기로 영업을 모두 중지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사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민들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다. 그러면서 마라도의 골프카트가 중지가 되고 다시 제가 갔을 때 옛날에 민박하시던 분들 다시 집 고치고 있고, 예, 낚시배 다시 골프카트 차는 막 저 수풀에 막 처박혀 있고 변화가 다시 되더라고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태양광을 쓰는 보다 깨끗한 에너지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쓸 것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게 다 연결된 것이 에너지 문제다라는 것을 제가 마라도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또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산청에서 진짜 재밌는 집을 만났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사는 주인은 자기가 쓰는 전기는 다 자기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풍력 발전기를 만들고 태양광도 이렇게 달았어요. 처음에는 나란히 3개를 달았다가 그늘 때문에 태양광 생산량이 안 되니까 요걸 떼가지고 또 옆에 붙이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서 독립하려고 노력을 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더 감명받았던 거는 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석유, 원자력, 자연에너지. 자기 집에서 태양광, 풍력이 생산하던 전기를 최대한 쓰다가 지금은 자연에너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똑 떨어지면은 이 스위치가 바로 한전전기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한전전기는 무슨 전기라고요? 원자력하고 석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 집에서 생산한 전기만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태양광이 답이냐, 풍력이 답이냐 이전에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사회를 만들 거냐, 그리고 이렇게 힘겹게 생산한 에너지라면은 얼마나 참 똑똑하게 잘 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저도 회의를 한 20차례 2011년 11월 달부터 한 두세 달 집중해가지고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11년도 4월 달에 발표하는데 발표하기 전날 그때 당시에 지경부 장관이 박원순 시장한테 전화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은 서울시의 정책을 보니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좋다. 그런데 꼭 제목을 원전 하나 줄이기로 해야겠느냐. 이름을 바꿔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 확대 수출 정책을 펼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이름이 부담스럽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밀고 나갔어요. 밀고 나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서울은 가정상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밖에 없는 거예요. 예.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했어요. 계획 세우기가. 그래서 가정상업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려면은 건물 에너지를 줄여야 돼요. 왜냐? 서울에 쓰는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다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물 에너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뭐냐? 난방, 냉방입니다. 그리고 조명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원전 하나 줄이려고 하면은 건물 에너지, 난방, 냉방 이거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던 아이디어가 단열 사업을 지원하고 생산은 태양광으로 하고 뭐 몇 가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기후환경공부산하의 녹색에너지과를 만들고 팀을 7개를 만들고 원전 하나 줄이기 총괄팀도 만들고 에너지 시민협력반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여기 우리 삼척의 에너지 담당 부서를 봤어요. 봤더니 3분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제과의 에너지 팀 해가지고 3분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 삼척도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에너지 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또 늘려야죠. 서울은 원전 하나 줄이기를 박 시장님의 10대 정책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게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실행위원회를 만들었고 저도 이 실행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정책적인 아이디어도 주고 자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코마일리지 170만 명 가입, 그리고 교육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초중고의 에너지 교육들을 상당히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과 캠페인을 벌렸고, 세워나가는 에너지를 막는 집수리 사업을 2만 군데를 했습니다. 이 2만 군데를 하면 단열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냥 창 하나가 있던 것을 이중창으로 바꾼다라든지 단열재를 내단열을 한다든지 외단열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서울시가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8년 상환에 1.75%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 돈을 빌려가지고 집수리를 하고 갚아나가는 겁니다. 대신에 그 돈을 빌려도 되는 게 이렇게 집수리를 하고 나면은 무슨 비용이 줄어듭니까? 난방비가 줄어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썼고요. 그리고 LED를 679만 개를 바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죠. 서울시가 LED를 어마어마하게 바꾸면서 LED 가격이 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LED 업체 사장님들이 숨통이 트였다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거의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 싼데 그냥 형광등 쓰지 굳이 전기요금 얼마 차이 안 난다고 그 비싼 LED를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LED 기업이 거의 망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LED 교체가 서울에서 크게 되면서 살아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태양광이 3,000군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지난 9년 동안 누적해서 태양광 올라간 용량이라면은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박원순 시장 2년 만에 올라간 태양광 양입니다.
이 어떤 정책과 방법을 갖느냐에 따라서 태양광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는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집수리, 단열, LED, 그리고 태양광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전력 소비량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모든 지자체의 전기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이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즘 경기도도 원전 하나 줄이게 하자, 경상북도도 하자, 전라남도도 하고 전라북도도 하자, 이렇게 지자체가 좀 더 꼼꼼하게 에너지에 신경 쓰면서 또 지자체의 예산을 이런 에너지 분야에 투입을 하면서 전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방법이 있다, 대안이 있다. 이게 바로 저는 지역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남경필 도지사도 이 경기도의 전력 자립도를 50%로 올리자라는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몰래 그 5개 후보지 있잖아요.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정말 밤에 그 5개 후보지 지역을 가봤대요. 가봤더니 정말 심각하더라. 그리고 필요성은 알겠는데 뭔가 한번 검토해보자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초대형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학교 지붕 위에 올리는 중소형 태양광, 그리고 요거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입니다. 베란다 남쪽으로 한 250와트 정도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집 창가로 들어오는 태양을 가지고도 전기 생산해서 집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저도 여기에 지금 10만원 정도 협동조합으로 출자를 했고요. 저희 집에도 미니 태양광을 달았어요. 서울 사람들이 우리도 에너지 생산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베란다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총 설치 비용이 65만원입니다. 근데 서울시가 50%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35만원을 내면은 미니 태양광을 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갖고 있고요. 이게 제가 2013년도 1월 달에 저희 집에 미니 태양광을 맨 먼저 설치한 겁니다. 서울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 서울은 집값이 비싸가지고 저도 전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집이 정말 부잣집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 나가게 되면 태양광 설치해놓고 두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뭘 봤냐면은 이거 본 거예요. 정말 작은 미니 태양광이 있구나. 그래서 업체를 찾아가지고 저희 집에 먼저 미니 태양광을 지난해 1월 달에 설치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저는 당연히 설치하죠. 녹색당 활동하고 탈핵운동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냥 일반인들도 설치할까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했더니 서울시가 50가구에 시범 사업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일반 가정에서도 괜찮더라. 왜냐? 이사 갈 때 이거 떼가지고 들고 가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50가구의 반응이 좋으니까 이번에 서울시가 8,000가구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이렇게 태양광 설치하는 거, 이 노원구청인데요. 이 노원구가 서울에 있는 구 중에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서울시 미니 태양광 접수를 4,000개 가까이 받았는데 노원구가 1,000개를 신청을 했어요. 노원구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전기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 다 늘어나는데 서울이 마이너스 찍었다. 우리나라 탈핵하려면은 소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되더라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2011년도 원전 하나 줄이기 하기 전만 하더라도 2.95%였는데 지금 자립도가 4.2% 올라갔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5%. 이번 올해 연말에 4%까지 만드는 게 서울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단계 계획을 짰어요. 저희 2단계 계획 짜는데 회의만 50번 했습니다. 상반기 내내 회의했어요. 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짰어요. 그때 목표는 뭐냐? 2020년까지 자립도 20%. 네. 그래서 8월 달에 기자들에게 이 브리핑을 하면서 박 시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다른 지역의 원전과 송전탑의 신세 덜 지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줄여나가고 자립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소비 책임 도시로 가겠다. 자립과 나눔과 참여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립도를 계속 높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비를 줄이고 생산은 늘려야 돼요. 특히 도시 같은 곳에서는 생산 잠재력보다는 뭐가 더 높냐면은 절감 잠재량이 더 높아요. 왜냐? 지금 낭비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낭비되는 것만 하나씩 잡아도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 크게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도시에서 밤마다 막 불야성처럼 정말 의미 없이 쓰는 에너지만 줄여도 원전 한 기씩 끌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단계는 절약, 효율, 생산 이렇게 조금 단순하게 간다면은 그래도 2단계 계획이니까 생산도시, 저소비도시, 일자리, 그 다음에 에너지가 없어서 겨울에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에너지 복지 도시 이렇게 4가지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미니 태양광 공급하는 거, 열병합 발전소, 태양광 들어가고요. 집수리 단열, LED 이런 거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에너지 허브센터를 만들어서 교육과 절약과 생산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서울에 구마다 하나씩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복지 조례를 만들어서 에너지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기본권을 보장해 주려고 하고요. 에너지 자립마을도 200개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만들면서 도시에서 이런 정책들이 다른 지역으로 정말 확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저도 많이 했고요. 제가 한참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노원구에서 2011년도에 난리가 나게 됩니다. 왜 난리가 나냐면은 노원구의 학교 앞에 있는 거리에서 아스팔트에 방사능 오염이 발견됩니다. 네. 그래서 그 노원구청장님이 그 아스팔트 다 걷어냅니다. 문제는 걷어낸 아스팔트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처분하는 데만 80억 가까운 예산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처분하느냐? 어디로 가냐면은 경주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노원구청장님의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아니, 방사능 아스팔트 하나도 처분 못 하는데 핵발전소 지어가지고 그 안에 폐기물 계속 쌓으면은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렇게 하면서 탈핵 선언을 하게 됩니다. 기초지자체에서 탈핵 선언을. 근데 혼자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전국에 있는 기초지자체장들에게 탈핵 선언 같이 하자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에 46군데의 지자체장이 같이 하기로 선언을 합니다. 이게 46군데의 탈핵 에너지 전환 도시 선언을 보시면 여기에 강원도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삼척시장님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년에 이게 2012년도 자료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 군수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 노원구청장님이 재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원구에서 탈핵 에너지 전환 도시 선언을 다시 조직을 할 겁니다. 그때 강원도에서는 삼척이 꼭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선언한 지자체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거는 노원구인데요. 보면은 서울에 이게 초록색이 탈핵 선언한 지자체, 까만색이 안 한 데인데요. 여기가 지금 서울에서 저기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또 탈핵 선언을 안 하셨더라고요. 네.
자, 노원구 엄청합니다, 요즘. 네. 에너지 제로 건물. 교육센터를 에너지 제로 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사 시작했어요. 120세대가 사는 임대 아파트,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를 에너지 제로 건물로 짓는 것을 어제 삽을 떴습니다. 2016년도에 완공됩니다. 이 아파트가 지을 때 정말 단열을 잘해가지고 난방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미니 태양광 1000개 이러면서 노원구가 정말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고요. 강동구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은평구도 집수리 단열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도 열심히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구도 열심히 하는 구, 그리고 전혀 안 하는 구, 이렇게 쫙 나눠집니다. 열심히 하는 데는 진짜 열심히 하시고, 안 하는 데는 아예 에너지에 애짜서 안 하시고, 뭐, 이런 구로 나눠지는데요. 그리고 10군데의 에너지 자립마을들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10군데인데요. 그 중에 송대골 유명한데요. 제가 에너지 자립마을 디자인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마라도한테서 제가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을 어떻게 했냐면은 1년 동안은 교육만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지, 왜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지. 2년째 들어가면은 집수리 단열 사업을 합니다. 3년째 들어가면 그때 태양광이 올라갑니다. 4년째 올라가면은 마을의 에너지 분야에서 일을 하는 일자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지금 3년째 했거든요. 그래서 송대골이 어떻게 변했느냐, 1단계는 정말 지난하게 절전 그래프를 그리면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단열 사업 쫙 해보고, 그 다음에 태양광, 이동하는 태양광 차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교육용으로도 이용하고 카페로도 이용하면서 이 차가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3년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 에너지 일자리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의 집수리 단열 사업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마을 기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마을 기업이 동네 에너지 슈퍼마켓을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슈퍼마켓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슈퍼인데 에너지 슈퍼입니다. 자, 이 에너지 슈퍼에서는 뭘 파느냐? 벌써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뽁뽁이. 겨울에 필수 아이템이 됐죠. 네. 뽁뽁이, 절수형 샤워기. 네. 요거만 바꿔도 물 소비량 2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에어컨 차양막. 실외기를 이렇게 딱 그늘막만 만들어줘도 효율이 20% 올라간다고. 그리고 LED, 그 다음에 이런 단열하는 작업들, 그 다음 미니 태양광. 그래서 동네 슈퍼에 가면은 에너지를 아껴 쓰는 방법, 태양광 설치 방법, 집수리 사업, 이런 것들이 연결되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물건이 훨씬 더 다양해졌습니다. 사람들이 LED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슈퍼에 가면은 LED 용도, 비용,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제품, 이런 것들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동네 에너지 슈퍼마켓을 구마다 하나씩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고요. 이 십자성 마을 같은 경우에는 46가구 중에서 31가구에 이제 태양광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태양광 올리면서 약속했어요. 태양광 올라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마을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시에서 계획 세우고 구에서 활동하고 또 마을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이런 비슷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삼척 반대 그리고 고리 반대 싸움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보세요. 동네는 슈퍼 이런 거 만들고 하면은 우리도 원전 없이도 일자리 만들어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안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걸 믿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또 금방 배웁니다. 좋은 것들은 또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이 원전 하나 주익이라는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도
막 퍼져나가서 전기 소비량 줄이면은 발전소 더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방식의 운동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시, 수원시 계획이 있는데요. 보면 노원구 에너지 계획이 뭐냐면은 탈핵 에너지 전환 종합 대책입니다. 구의 에너지 이름이 탈핵 에너지 전환 종합 대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척도 탈핵 에너지 전환 종합 대책, 삼척시의 대책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만들고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조직 체계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삼척의 탈핵 운동을 한 단계 더 승화시켜서 삼척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한테 핵발전소를 준다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거는 국가 정책하고는 안 맞다. 왜냐? 국가에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분산형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저는 논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는 제주에너지공사를 만들었어요. 왜냐? 제주도는 바람이 풍부하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 돈 벌어가지고 그 돈을 에너지 복지에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공사 수익률이 꽤 괜찮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울에너지공사 만들어서 원전 하나 줄이기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도 최근에 강원에너지공사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지자체들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관련한 정책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도 줄여주고 또 우리 지역의 자립도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강원도에도 필요하고 우리 삼척시에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는 전기 소비 느리고 원전 지을 거냐 아니면은 절약하고 더 이상 전기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세계로 만들 거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부에서는 산업용 전기 조금 조정해주고 수요 관리하고 큰 기업들은 자체 발전기를 돌려서 분산형으로 가고 도시도 책임 있게 소비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우리도 디자인해서 가게 되면은 독일이 하는 걸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바나나죠. 서울에서 바나나 키울 정도로 기후변화 심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서 바나나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거 봤어요. 네, 어떻게 우리가 너무 미루고 늦추게 되면은 문제가 너무 커졌을 때는 손 쓸 수 있는 게 없게 됩니다. 일본 보세요. 한번 사고가 나니까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더 이상 신규 못 짓게 하고 노후된 원전은 문을 닫고 그러면서 지역별로도 자기가 쓰는 에너지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 움직이는 것. 이제는 바야흐로 원전의 시대가 아니라 지역 에너지의 시대다. 그리고 발전소의 시대가 아니라 절전소의 시대다. 에너지 절약이 곧 에너지 생산이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냥 이게 꿈이 아니라 이미 그걸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삼척에서 만약 그런 계획을 세운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서울에서 해본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다 지원하고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저도 삼척에 신규 핵발전소가 들어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맡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저희가 또 돈으로 원전 부지 사는 거 그래서 안 된다라는 토론회도 또 멋지게 개최해서 기자들한테도 알리고 이렇게 열심히 저도 최선을 다해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은 지자체의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아쉬움과 답답함은 있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에너지 마을이나 대중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을들은 그 처음에 만들어진 게 그 협동이나 이런
그런 협동조합처럼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건지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시작을 만약에 하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그 궁금함이 그냥 막 생기거든요. 네, 막 생기게. 그래서 그냥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인데 네, 이거를 또 그렇다고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집안 사람들한테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네. 에너지 자립마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뭐 정부가 지원했던 그린빌리지도 있고 저탄소 녹색마을 그 말 많았던 그런 정책들도 있고 거기에 반해서 마을 주민 한 4-5분이 자발적으로 또 만들어진 그런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서울시처럼 에너지 자립마을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있으면은 좀 가기가 쉽고 안 그런 곳 같은 경우에도 전라북도 지역에 보면은 부안의 등용마을이라든지 임실의 중금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처음부터 공부하고 자발적으로 또 만들어진 모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주민 주도형으로 만든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 그리고 정부 주도형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삼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민 자발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요. 전국의 자발적인 에너지 자립마을들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리고 1년에 2번씩 모여가지고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12월 4일, 5일 서울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러면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료도 나누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인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도 국내에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아까 막 풍력 보셨죠? 풍력 태양광 막 올리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 계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삼척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이제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겠다. 이제 다른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공약도 있고 그런데 서울시처럼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데 이제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유진 위원장이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일단 그냥 태양광 늘린다 뭐 이런 것보다 사실은 나비 효과 같은 게 중요하거든요. 태양광이 늘어나서 그게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이득을 줄 거냐. 그러면은 방법은 태양광 발전하는 기업을 유치해서 태양광 설치하시오도 되지만 오히려 시가 끼어들어서 태양광을 생산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걸 아예 시민 투자를 받도록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민 햇빛 발전 펀드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1,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3년 상환해 주는데 3년 동안 상환해 주는데 연 4% 이자를 주거든요. 그럼 은행 금리보다 낮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시민들이 투자한 돈을 모아가지고 서울시가 발전소 세우고 대용량으로 세우게 되면은 수익이 높아지니까 그 전기 팔아가지고 얻는 돈을 시민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게 중요해요. 태양광 용량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태양광 생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이득이 지역 주민들에게 같이 골고루 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걸 디자인할 때 시는 어떤 역할, 주민들은 어떤 역할, 태양광 업체는 어떤 역할, 그리고 이렇게 생산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누구한테 팔 거냐 이런 것들을 잘 계획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을 하려면은 저도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 계획 세우면서 회의 50번 했다고 했잖아요. 검토를 아주 충분히 합니다. 이게 돈이 되겠는지 했다가 실패는 안 하겠는지. 그래서 우리는 초기 계획 단계를 한 2페이지짜리 계획 써서 진행해 이렇게 되는데 진행하다 보면 온갖 문제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삼척을 전체를 두고 충분히 삼척의 전기 소비량이 어떻고 삼척은 어떤 자원이 있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분석하고 타당성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그런 것들을 같이 의논해줄 기구가 필요하고 정책 자문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진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필요하고 예산 같은 것들을 수반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하려면은
삼척 에너지 조례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예산을 쓰려면 그 근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는 탈핵 에너지 전환 도시 선언을 하시고 내년 상반기에 그리고 삼척 에너지 조례를 만드시고 삼척 에너지 위원회와 삼척의 에너지 관련 행정 부서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부서와 에너지 위원회가 삼척 탈핵 에너지 전환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시고 그 잘 만들어진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하도록 하시는 이런 단계적인 방식을 거친다면은 이런 실패나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들이 너무 단순하게 태양광 얼마 이렇게 세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돈 벌어 가는 업체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항상 에너지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받아들인 편익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와 이득을 줄 것인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지 그것이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척은 잘 세우게 되면은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재미있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책 채택 입안자가 제일 중요하겠네. 그렇죠. 시장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장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순천의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순천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강의를 하면서 순천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시장님이 관심이 온통 종원 박람회에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해서는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종원 박람회 지난해 끝나고 올해 프라이부르크에 갔다 오신 거예요. 갔다 오고 와서는 에너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에너지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딱 보니까 완전 순천시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한테 엄청나게 자료를 받아가시고 바로 또 정책에 집행을 하더라고요. 조금 안타깝긴 한데 한국 사회는 여전히 리더의 의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리더의 의지를 얼마나 받쳐주는 시스템이 또 돼 있는가 이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면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이 지금 정원 박람회 플러스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두 가지로 새롭게 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동해시 청해 경제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죠. 경제과의 에너지 팀, 에너지 옆에. 삼척 시청 경제과는 왔나요? 그러게. 안 왔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이제 그 원전 건설이나 네. 그 원전 건설로 인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데가 네. 가정용, 생활용보다는 산업용이 많이 쓰는데 네. 저는 이제 협동조합도 자본주의의 폐해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눈물 겹도록 지자체하고 지금 이유진 동지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하시는 것들이 네. 오히려 그 산업 전기를 안정적으로 쓰게 하기 위한 네. 그런 또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네. 걱정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러한 노력들을 전 국민이 하긴 하겠지만 네.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그 산업 전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네, 저는 이게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린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은 가정상업이 60%거든요. 인구가 1000만이잖아요. 그럼 그 1000만이 주로 쓰는 것이 가정상업이기 때문에 서울의 계획에서는 가정상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인천이나 울산의 계획을 잡는다 그러면은 인천, 울산 같은 경우에 인천은 공항도 있고 그리고 강화도 인근으로 농업 에너지도 있어요.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소도 있고 산업도 있고 항만도 있어요. 인천 같은 데가 계획 짜기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특색을 다 반영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삼척시 계획을 짠다. 서울과 같을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삼척 각각의 지역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역 에너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중전입니다. 대정부 투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삼척, 영덕, 신규 원전 백지화, 그리고 노후 원전 폐쇄, 정부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집회도 하고 항의도 하고 하는 이런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산업계 전기 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서 또 해나가야 됩니다. 산업계 전기 요금 올리지 않고서는 가정산업이 아무리 줄여봤자
이 수요량이 꺾이지는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 전기요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좀 희망적인 게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요금 하면은 반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 산업계 전기요금 너무 싸다.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 만나면은 국회의원들도 이런 얘기에는 다 동의합니다. 새누리당도 동의합니다. 근데 항상 마지막 부분 능선을 못 넘어가가지고 이게 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바꾸기 위한 법적, 제도적 운동은 계속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들이 같이 가면서 또 지역은 지역대로의 운동. 그래서 저는 우리가 활동을 할 때 다양한 층위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반대를 위해서 집회도 해야 되고요. 어떤 곳에서는 대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고요. 그런데 그 지역별로 계획을 짜는 거는 그 지역의 또 특색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서울이 막 잘 나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고쳐나가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이 원전하나주르기 더 열심히 하고 싶어도 중앙정부의 가로막혀서 못 나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태양광 가격 반토막 났습니다. 서울이 아무리 태양광 올리고 싶어도 이 시장과 이 판에서는 태양광 못 올립니다. 협동조합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에 항의하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정말 이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태양광 다 죽는다라고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문제만으로 우리가 모든 걸 풀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싸움을 해 나갈 때 이 세상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원전 관련한 이해 집단들 만만치 않습니다. 삼척시장님 이렇게 기소되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삼척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제 작정을 하고 저는 작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희도 작정을 하고 대항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정을 하고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가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은 좀 마음을 다잡고 큰 싸움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하나. 네, 네. 지난 7월 달에 네. 선자부에서 국내 태양광업체하고 MOU에서 태양광 일반 가정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네. 태양광업체 제주도 네. 30kW 규모로 네. 그렇게 해서 또 본인 일반 가정 부담 하도 없이 네. 그렇게 하는 정책을 네. 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해요? 태양광 대여 사업인데요. 그것도 보면은 일반 가정에 저희가 보면 3kW짜리 태양광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40%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보급 사업이고 또 그냥 일단 돈 안 내고 보통 이렇게 40% 지원받아서 3kW 올리려면은 자기 부담금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300, 400 내는 것도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설치해주고 차감에 가는 방식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태양광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주거 태양광 100만 원 보급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신청하시면 되고 나는 목돈 내기 싫고 임대 대여하고 싶다 그러면은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이렇게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 보조금 사업은 지금 태양광 시장 무너지는 거랑 상관이 없고요. 태양광 시장 무너진다는 거는 내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돼서 태양광에 투자해서 생산한 전기 팔아가지고 수익을 태양광 좀 큰다 그러면은 그냥 제도가 확 바뀌어가지고 태양광 사업자들이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오로지 핵발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저